이번에 급제 못하면 큰일이야. 비켜라. 밀지 마. 으악, 살려줘. 숨을 못 쉬겠어. 아버지! 아버지! 사람들의 비명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1800년 3월 21일 새벽 창경궁 춘당대. 수만 명의 인파가 좁은 시험장으로 몰려들었고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사람은 뒤에서 밀려오는 압력에 숨을 쉴 수 없었고 뒷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제발, 제발.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30년간 써온 낡은 책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 또 다른 사람들이 넘어졌고 그렇게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내 자리야. 비켜. 우산대와 막대기가 사람들의 머리 위로 휘둘러졌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고 또 누군가는 침묵했습니다. 시험장 입구는 전쟁터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조선 최고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장이었을까요? 이날 창경궁 춘당대에 모인 사람은 자그마치 11만 183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10만 3579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틀간 총 21만 5417명.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인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는 단 12명이었습니다. 1만 8천대 1의 경쟁률. 그것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였습니다. 21만 명 중 실제로 답안지를 제출한 사람은 7만 1498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4만 명은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답안지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이날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에 하나가 되겠다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서로를 밟고 넘어져 죽고 부상한 자가 부지기수였으니 열의 9은 저승 문턱에 갔다 오게 되었다. 초정 박제가 역시 그의 저서 북학의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당이 뒤죽박죽되고 망치와 막대기로 상대를 때리고 찌르고 싸우며 문에서 횡액을 당하고 심지어는 남을 죽이거나 압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정확히 몇 명이 목숨을 잃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날 평생의 꿈을 품고 시험장에 온 수많은 선비들이 시험도 보지 못한 채 죽거나 다쳤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 비극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끝은 어디였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800년 정월 한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정조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유일한 아들인 왕세자가 마침내 책봉되었기 때문입니다. 1790년에 태어난 왕세자는 이제 겨우 11세였지만 정조대왕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정조는 일찍이 첫째 아들 문효세자를 5세의 어린 나이에 이른 아픔을 겪었습니다. 8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둘째 아들, 그가 바로 훗날의 순조였습니다. 왕세자 책봉은 국가의 큰 경사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조는 특별한 과거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하여 경과, 즉 경사를 기념하는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식년시라고 불리는 정기시험에서는 최종적으로 문과 33명을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과는 달랐습니다. 왕세자 책봉이라는 특별한 경사를 축하하기 위한 시험이었기에 전국 팔도에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평안도의 한 선비는 30년간 과거 시험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그는 이미 50대 중반의 나이였고 집안 사정도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특별 시험이라면 혹시 모를 기회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뒤로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20대 초반의 젊은 유생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을 과거 시험 준비에 바쳤지만 끝내 급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그리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과거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이번 경과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라도의 한 과부는 외아들을 시험장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은 총명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하며 아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만 한다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전국 팔도에서 수만 명의 선비들이 한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품고 각자의 희망을 안고서 정조대왕은 조선 후기 최고의 개혁 군주였습니다. 1776년 즉위한 이래 24년간 그는 붕당의 폐해를 없애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 정치를 펼쳤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여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학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서울 출신이라 해도 능력이 있으면 중용했습니다.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같은 서울 출신 학자들을 검서관으로 등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정조시대는 조선의 르네상스였습니다. 문화가 꽃피고 학문이 발전했으며 백성들의 삶도 나아졌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여 새로운 정치 모델을 실험했고 장용영이라는 왕실 친위군을 만들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바로 그런 정조대왕이 주관하는 특별시험이었기에 사람들의 기대는 더욱 컸습니다. 혹시 이번 시험에서는 실력만 있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정조대왕의 탕평 정치가 과거 시험에서도 실현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험은 3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창경궁 춘당대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초시, 즉 예비시험이었고 둘째 날은 인일제라는 특별시험이었습니다. 합격자 수는 첫날 10명, 둘째 날 2명으로 총 12명에 불과했습니다. 12명. 전국에서 몰려온 수십만 명 중 단 12명만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 12명 중 한 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요.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단순히 벼슬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었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길이었으며 자신의 학문과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자손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 없이는 출세할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음서제도라고 해서 고위 관료의 자손에게 벼슬을 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극소수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양반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만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집안의 자제들은 어릴 때부터 과거 시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5살 무렵부터 천자문을 배우고 사서오경을 암송했습니다. 10대에는 장문 연습을 하고 2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과거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기까지는 평균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1800년 3월 전국에서 몰려온 선비들은 각자의 꿈을 안고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객주의 짐을 풀고 시험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떤 이는 밤새 책을 읽었고 어떤 이는 마지막으로 글을 써보며 실력을 점검했습니다. 3월 20일 밤 시험을 하루 앞둔 선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합격하면 인생이 바뀔 것이고 낙방하면 또다시 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 특별시험인 만큼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시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많은 이들이 시험도 보지 못한 채 죽거나 다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합격보다 생존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1800년 3월 21일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운명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1800년 3월 21일 새벽 4시경 창경궁 춘당대 앞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오전 8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선비들은 새벽부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춘당대는 넓은 공터였지만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단원 김홍도가 그린 공원 춘효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봄날 새벽 과거 시험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 위에는 스승 강세왕이 쓴 글이 있습니다. 봄날 새벽 과거 시험장, 만마리 개미의 싸움이 격렬하니. 정말로 시험장은 만마리 개미들이 싸우는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이 우산은 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우산을 펴서 자리를 차지하면 이것이 내 자리다라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산을 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서로 밀치고 밀렸습니다. 우산대가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산으로 상대방을 밀어내고 때로는 후려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진짜 응시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는 거벽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장을 대신 지어주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또 사수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글씨를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응시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대리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거벽과 사수들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유건을 쓰고 응시자로 위장했습니다. 관리들도 이들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한 눈깔이 겉으로 붉어지고 주먹을 어지럽게 옆으로 휘두르고 고함을 지르고 달려든다. 새벽 5시가 되자 인파는 더욱 불어났습니다. 뒤에서 계속 사람들이 밀려왔고 앞 사람들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서시오. 질서를 지켜주시오. 시험 관리들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관리들의 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6시경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쪽에 있던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밀려오는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면서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그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 다른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소. 비켜주시오. 누군가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쓰러진 노인은 일어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 위로 사람들이 계속 넘어졌습니다. 3명, 5명, 10명. 겹겹이 사람들이 쌓여갔습니다. 아래에 깔린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장 곳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파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7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문이 곧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더욱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앞사람과 뒷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비켜라. 내가 먼저 왔다. 무슨 소리? 이 자리는 내 것이다. 말다툼이 주먹다툼으로 변했습니다. 우산대가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싸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막대기와 몽둥이가 등장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예 무기를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박재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망치와 막대기로 상대를 때리고 찔렀다. 평생을 공부한 선비들이, 유교의 예의범절을 익힌 사람들이 이제는 짐승처럼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합격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낙방하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는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병든 부모를 위해, 굶주리는 자식들을 위해 이 시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은 곧 기회를 빼앗긴다는 것이고 기회를 빼앗긴다는 것은 인생을 빼앗긴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입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앞사람은 뒤에서 밀려오는 힘에 의해 앞으로 내던져졌고 뒷사람은 앞사람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으악! 살려줘. 숨을 쉴 수가 없어.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명조차 인파의 소음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 위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밟히고 짓밟히고 깔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신음이 들렸습니다. 관리들이 제지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인파의 물결은 거대한 쓰나미와 같았습니다. 막을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최고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의 현장이었습니다. 학문과 도덕을 중시하는 유교 국가의 시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학문도 도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존이었습니다. 창경궁 춘당대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겨우 시험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찾아야 했고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춘당대에는 책상도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넓은 공터에 자리를 깔고 앉아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문제는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들어가려고 하니 제대로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팔을 뻗으면 옆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먼저 자리를 잡았소. 자리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 자리를 빼앗기면 다시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지가 나왔지만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 문제지 배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쪽에 앉은 사람들은 문제지를 받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답안지를 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글을 쓰려고 붓을 들면 옆 사람의 팔과 부딪혔습니다. 게다가 소음이 너무 심했습니다. 11만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으니 숨소리, 기침소리, 중얼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문제를 풀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답안지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내에 답안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답안지를 제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 답안지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1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또다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차례를 지켜주시오. 관리들이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앞서 나가려고 밀치고 밀렸습니다. 늦게 제출하면 답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넘어지고 밟히고 다쳤습니다. 답안지를 떨어뜨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준비한 답안이 사람들의 발밑에서 찢어지고 더럽혀졌습니다. 내 답안지, 내 답안지. 한 선비가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답안지는 이미 누군가의 발에 짓밟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30년을 준비한 시험이 마지막 기회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결국 첫날 시험에서 제출된 답안지는 38,614장이었습니다. 응시자 11만 1,838명 중 3분의 1만이 답안지를 제출한 것입니다. 나머지 7만 명은 답안지를 쓰지도 못했거나 썼어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입구에서 밀려 다치거나 너무 늦게 도착해서 문이 닫혔습니다. 어떤 이는 시험장에는 들어갔지만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을 서서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문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아서 문제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답안을 썼지만 제출 과정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꿈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선비는 시험장 입구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는 30년간 과거 시험에 도전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파에 밀려 바닥에 쓰러졌고 사람들의 발에 밟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시오. 제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시험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책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은 시험장 안에 들어갔지만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을 서서 기다렸지만 끝내 앉을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자 관리들이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답안지 한 장 쓰지 못한 채 시험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객주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과부의 아들은 답안을 완성했지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출 과정에서 인파에 밀려 답안지를 떨어뜨렸고 누군가 그것을 밟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답안지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그 답안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평생 바느질하며 모은 돈으로 준비한 시험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3월 22일 둘째 날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은 인일제라는 특별 시험으로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어제 시험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도전한 것입니다. 응시자는 10만 3,579명,
제출된 답안지는 32,884장이었습니다. 역시 3분의 2가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틀간 총 21만 5,417명이 시험장에 왔고 제출된 답안지는 7만 1,498장이었습니다.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험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정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은 파악했다 하더라도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지원의 편지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열의 9은 저승 문턱에 갔다 온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21만 명 중 19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을 뻔한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창경궁 춘당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찢어진 옷가지, 부러진 우산, 피 묻은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친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시험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들것에 실어 날랐습니다. 일부는 이미 숨을 거두었고 일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객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채점이었습니다. 7만 1,498장의 답안지를 평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답안지의 상태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깨끗했지만 어떤 것은 찢어지고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밝혀서 구겨진 답안지도 있었고 피가 묻은 답안지도 있었습니다. 채점관들은 며칠 밤을 새우며 답안을 평가했습니다. 정조대왕의 명으로 치러진 특별시험인 만큼 공정하게 평가해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3월 말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날 초시 합격자 10명, 둘째 날 인일제 합격자 2명, 총 합격자 12명. 21만 5,417명이 응시해서 12명이 합격했습니다. 경쟁률로 따지면 1만 8천 대 1이 넘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역사상 최악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한 7만여 명을 기준으로 해도 6천 대 1이 넘는 경쟁률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식년시의 경쟁률이 수백 대 1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시험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 수만 명의 선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망하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합격한 12명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와 축하했고 친척들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21만 명의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준비했고 똑같이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는 더 오랜 시간 공부했고 어떤 이는 더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은 단 12명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낙방한 선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빈손으로, 어떤 이는 부상을 안고, 어떤 이는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 속에서 길을 나섰습니다. 평안도의 그 50대 선비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서 압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은 몇 달 후에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유품을 받아들고 오열했습니다. 그 낡은 책에는 30년간의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상도의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곧 아들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살아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전라도 과부의 아들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장의 혼란을, 답안지를 잃어버린 일을, 그리고 그곳에서 본 죽음들을요.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시험에 가지 마라. 목숨이 더 소중하다. 하지만 모든 낙방자가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식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은 또 다른 특별시험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과거 시험은 그들에게 저주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합격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낙방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이번 시험의 혼란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험장을 여러 곳으로 나누거나 응시 자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과거 시험에 도전하는 것은 나라에 인재가 많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시험 방식이나 관리 체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조는 과거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을 실행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1800년 6월 정조대왕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종기가 온몸에 퍼졌고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내의원에서 온갖 처방을 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6월 28일 정조대왕은 창경궁 영춘원에서 승하했습니다. 향년 49세, 제위 24년이었습니다. 왕세자 책봉을 기념하던 그 시험에서 불과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21만 명이 모였던 그 축제 같은 분위기는 이제 국상의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조의 뒤를 이어 11세의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 때문에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추진했던 개혁들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용령이 해체되었습니다. 정조의 친위 군대였던 장용령은 왕권의 상징이었지만 노론 벽파의 주장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규장각도 힘을 잃었습니다. 정조가 키운 개혁 인재들이 하나둘씩 밀려났습니다. 남인과 소론 세력이 숙청되었고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과 그의 일가가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19세기 조선은 세도 정치의 어두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800년 3월의 그 시험, 21만 명이 모였던 그 장면은 정조시대 마지막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선이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1800년 3월의 참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과거 제도가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은 과거 제도로 인재를 선발하는 나라였습니다. 958년 고려 광종 때 시작된 과거 제도는 조선 건국 후에도 이어졌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936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과거 제도의 원래 취지는 좋았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뽑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이 아니어도 가문이 보잘것없어도 실력만 있으면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선 과거 시험 응시 자격부터 제한적이었습니다. 천민은 응시할 수 없었고 서울도 문과에는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의 자손, 제가 한 부녀의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당에 다녀야 했고 스승을 모셔야 했으며 책을 사야 했습니다. 평생을 공부에만 매달려야 했으므로 가족의 경제적 뒷받침이 필수였습니다. 결국 과거 시험은 양반 계급만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과거 시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5세에 천자문을 배우고 10세에 사서오경을 익히고 15세에 문장 짓는 법을 배우고 20세가 되면 과거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문제는 합격자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마다 열리는 식년시에서 최종 선발하는 문과 합격자는 단 33명이었습니다. 무과는 28명이었습니다. 전국의 수만 명 양반 자제들이 이 33명의 자리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과거 급제까지는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20세에 처음 도전해서 50세가 넘어서야 합격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일생을 과거 시험에 바치고도 끝내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토록 과거 시험에 매달렸을까요? 첫째, 과거 시험 없이는 출세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철저한 관료제 국가였습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모두 관직에서 나왔습니다. 관직에 나아가려면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음서제도가 있었지만 극소수에게만 해당되었고 음서로 들어간 관리는 승진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둘째, 가문의 명예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 가문에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합격자의 이름이 홍패라는 합격증에 적히고 방방의식이라는 발표식에서 왕 앞에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합격 후 3일간은 3일유가라고 해서 선배와 스승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는 가문 전체의 경사였습니다. 셋째, 경제적 이득이 컸기 때문입니다. 관직에 나아가면 녹봉을 받았고 각종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토지를 하사받기도 했고 조세 감면 혜택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양반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양반이 더 많았습니다. 이들이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은 과거 급제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시험은 조선 양반들에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합격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낙방하면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거 없이 과거 시험으로만 인재를 뽑으니 1000가지 병통과 100가지 폐단이 일어난다. 박제가도 한탄했습니다. 모든 길을 막아놓고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공자님이라 해도 그 문을 거쳐야 할 것이다. 과거 제도는 조선을 떠받치는 기둥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을 병들게 하는 독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인재 선발이 과거 시험에만 집중되다 보니 다른 능력은 무시되었습니다. 무역에 재능이 있어도 기술에 뛰어나도 농사를 혁신적으로 지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유교 경전을 암송하고 문장을 짓는 능력만이 평가받았습니다. 부정행위도 만연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거벽과 사수처럼 대리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시험관에게 뇌물을 주는 일도 흔했습니다. 왕족이나 권력자의 친인척에게는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아예 맞춤형 문제를 출제해서 특정인을 합격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해야 할 과거 시험이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1800년 3월의 참사는 이런 문제들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21만 명이 몰린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특히 정조시대는 개혁과 희망의 시대였습니다. 정조는 능력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도 중용했고 남인과 소론도 기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특별시험이라면 혹시 자신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도 합격자는 12명뿐이었습니다. 시험장의 혼란도 막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고 관리 체계가 미흡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과거 제도의 한계였는지도 모릅니다. 수만 명이 단 33명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스템, 평생을 바쳐도 합격을 보장할 수 없는 시험,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제도였을까요? 조선시대 내내 많은 학자들이 과거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천거제를 부활시키자는 주장도 있었고 학교 제도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개혁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층은 과거 제도를 통해 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조차도 과거 제도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과거 제도는 조선의 뿌리 깊은 전통이었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체제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과거 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936년간 이어진 제도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제도는 완전히 잘못된 제도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제도 덕분에 조선은 고도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문인과 학자들이 배출되었고 유교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1800년 3월 21만 명이 시험장에 몰려 수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제도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 비극이었습니다. 1800년 3월 과거 시험에서 합격한 12명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합격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1만 5417명이 도전했고 그중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었던 그 시험. 12명이 합격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들조차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정조가 사망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조선은 급격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능력보다는 혈연과 학연이 중요해졌습니다. 안동 김씨 세력이 권력을 독점했고 그들과 연결되지 않은 관리들은 중용받지 못했습니다. 3월에 합격한 1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정조시대의 마지막 합격자였습니다. 정조의 탕평책과 개혁 정신이 반영된 시험에서 뽑힌 인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사망하자 시대가 바뀌었고 그들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일부는 지방 관리로 부임했지만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아예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순조주기 후 정국이 급변하면서 그들이 발탁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21만 명이 도전한 시험의 합격자보다 그 시험장에서 벌어진 참사가 더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박지원의 편지, 박재가의 기록, 김홍도의 그림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합격자의 이름은 잊혔지만 압사당한 사람들의 고통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 시험의 진짜 승자는 합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패자는 낙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잔인한 경쟁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합격한 12명도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평생의 꿈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가족의 기대, 가문의 명예, 주변의 부러움과 시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조선 후기는 관리가 되어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쟁과 붕당 싸움이 계속되었고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도 정치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능력보다는 파벌이 중요했고 실력보다는 인맥이 우선시되었습니다. 낙방한 21만 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어떤 이는 과거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선비로서의 자부심을 지켰고 어떤 이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김정희는 23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지만 대과에는 늦게 급제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보다 학문과 예술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추사체라는 독창적인 서체를 만들었고 학자로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정약용은 28세에 문과에 급제했지만 정조사 후 유배를 당했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실학의 집대성자로 불리며 조선 학문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박지원은 과거 급제를 하지 못했지만 위대한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열하일기, 양반전 등을 남겨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 시험 합격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재능과 노력은 다른 방식으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00년 3월 시험장에서 낙방한 수많은 선비들 중에도 분명 뛰어난 인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시험장의 혼란 때문에, 극심한 경쟁률 때문에, 혹은 운이 나빴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과거 제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시험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인재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조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장각을 만들었고 서어를 등용했으며 다양한 경로로 인재를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19세기 조선은 세도 정치로 얼룩졌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조씨 등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과거 시험조차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의 친인척이 우대받았고 일반 선비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1811년에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평안도 지역 출신이 과거 시험에서 차별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제도의 모순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 사례였습니다. 1862년에는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삼정의 문란, 탐관오리의 횡포가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과거 제도를 통해 선발된 관리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은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내부의 부패, 외부의 압력,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쌓여갔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936년간 지속된 제도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관리 선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선거 조례와 전고국관제를 만들어 시험 과목으로 국문, 한문, 산술, 정치, 행정, 국제정치 등을 평가했습니다.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조선은 이미 시대에 뒤처져 있었고 곧 일제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1800년 3월의 그 시험, 21만 명이 몰렸던 그 참사는 조선의 운명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제도에 매달린 나라, 변화를 거부한 사회, 그 끝은 몰락이었습니다.
합격한 12명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험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대왕이 승하했습니다. 3월의 그 특별 과거 시험을 주관한 지 불과 3개월 만이었습니다. 49세의 나이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던 개혁 군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11세의 순조가 즉위했지만 너무 어렸고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면서 정치는 다시 보수 세력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장용영이 해체되었습니다. 왕권을 뒷받침하던 친위 군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규장각도 힘을 잃었습니다. 정조가 키운 개혁 인재들이 하나둘씩 쫓겨났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과 그의 일족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혈연으로 관직이 결정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3월에 목숨 걸고 시험을 봤던 21만 명의 선비들, 그들이 꿈꾸던 공정한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약속했던 탕평의 시대는 끝났고 다시 소수 가문의 세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희생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험장에서 죽어간 사람들, 다친 사람들, 꿈이 좌절된 사람들, 그들의 고통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희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경쟁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평생을 공부한 선비들이, 예의와 도덕을 익힌 사람들이 극한의 경쟁 속에서 서로를 밟고 죽이는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과도한 경쟁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둘째, 하나의 제도에 모든 것을 거는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유일한 출세의 길이었기에 사람들은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다양한 경로가 없을 때 하나의 문이 막히면 모든 것이 끝나는 시스템은 위험합니다. 셋째, 공정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21만 명이 몰린 것은 정조의 탕평책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정한 기회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 기대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시대의 변화를 잃지 못하는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제도는 오랜 전통이었지만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변화하지 못했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승진 경쟁. 우리도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경쟁합니다. 물론 적절한 경쟁은 필요합니다. 경쟁이 발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1800년 3월 시험장의 참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박지원은 과거 급제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에 하나가 되겠다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열의 아홉은 저승 문턱에 갔다 오게 되니 그대에게 만에 하나의 영광을 축하할 마음은 없지만 열의 아홉은 저승에 갈 위험한 시험장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된 것만은 축하한다. 이 편지는 씁쓸합니다. 합격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위험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축하한다니요. 이것이 과거 제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의 과거 제도는 1894년에 폐지되었습니다. 936년간 지속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쟁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1800년 3월 창경궁 춘당대에서 일어난 참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21만 명이 단 12명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험보다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능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낙방한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잘못 설계된 제도가, 과도한 경쟁이, 변화를 거부한 사회가 그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시험, 하나의 기회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사회, 다양한 재능이 인정받는 사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정조가 꿈꿨던 세상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세상, 인재가 제대로 대우받는 세상. 정조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1800년 3월 21만 명이 몰린 조선 과거 시험의 비극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험보다 죽은 사람들,
합격보다 생존이 더 절박했던 그날을 기억해 주세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신첩은 행복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의빈, 정신을 차리오. 전하 이제부터는 중전 마마에게 가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의빈밖에 없었소. 1786년 9월 14일 저녁 창경궁의 한 처소에서 숨이 끊어져 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의 몸, 배는 불러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고 정신은 점점 혼미해졌습니다. 명치 부위에서는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조선의 왕 정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후궁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의빈, 정신을 차리오. 그녀는 조선 최고의 후궁 정일품 의빈 성씨였습니다. 이름은 덕임.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미래였던 무뇨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왕의 장자를 낳아 세자로 책봉시킨 여인, 궁궐 안팎에서 존경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4세의 나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신첩은 이제 무뇨를 만나러 갑니다. 무뇨, 그녀의 아들이자 정조의 장자였던 무뇨세자는 불과 4개월 전인 5월 1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세였습니다. 홍역이었습니다. 처음엔 회복되는 듯 했으나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어 창경궁 자경전 동쪽 행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의빈은 절규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정조는 태아를 걱정하며 눈물을 삼키고 의빈을 달래 본궁으로 보냈습니다. 빈, 정신을 차리시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의빈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 그리고 임신 9개월의 몸, 자현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기가 고르지 못하고 위로 치밀어 숨이 찼습니다. 해산할 달이 가까워지자 기력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지가 뻣뻣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14일, 의빈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정조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메아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앞으로는 중전 마마를 자주 찾으소서. 대를 이을 아들을. 정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낳아야 하오. 우리에게는 아직 뱃속에 아이가 있지 않소? 하지만 의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뱃속의 아이도 함께 갈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신첩은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의빈 성씨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어찌 하늘이 이리 무심할 수가.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빈 성씨가 졸하였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선 최고의 후궁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이 이렇게 떠날 줄을. 불과 4년 전만 해도 그녀는 조선의 미래를 낳은 어머니로 칭송받았습니다.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그녀에게는 조선의 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정조는 그녀만을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한 궁녀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53년 영조 29년 음력 7월 8일 한양의 한 집에서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윤우, 어머니는 부안 임씨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덕임이었습니다. 본관은 창녕 성씨였습니다. 성윤우는 홍봉한 대감 집안의 청직이었습니다. 홍봉한은 누구입니까? 훗날 정조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권세가였습니다.
성윤우는 홍봉안 집안의 살림을 돌보는 청지기로 일했고 승지 한준증의 청지기도 겸했으며 미포 아문이 고직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윤우의 가정은 복잡했습니다. 그에게는 전처 장흥 마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4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성담, 둘째 성엽, 셋째 성환, 넷째 성숙. 그런데 전처 마씨가 사망한 후 성윤우는 부한 임씨를 계실로 맞아들였습니다. 부한 임씨는 통례원인의 임종주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와 성윤우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덕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덕임보다 어린 막내 아들 성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56년 영조 32년 덕임이 불과 4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 부한 임씨가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쩌면 출산이나 산후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4세의 어린 덕임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4명의 이복 오빠들이 있었지만 어린 소녀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막내 동생 성읍도 아직 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윤우는 미포 아문 고직을 거쳐 1753년 영조 29년에 교련관으로 무관직에 올랐습니다. 45세의 늦은 나이였습니다. 1754년 영조 30년에는 경복궁 가위장이 되었고 1755년 영조 31년에는 절충장군 정삼품에 올랐습니다. 가선대부 종이품을 거쳐 1761년 영조 37년에는 유원 첨절제사 종삼품이 되었습니다. 그해 6월에 첨절제사가 된 성윤우는 다음 달에 하직했습니다. 무관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그는 평소 담벽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홍봉안 집안의 연으로 어린 덕임이 궁궐로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1762년 영조 38년경 덕임은 약 10세의 나이로 해경궁 홍씨의 처소로 궁녀로 입궁했습니다. 홍봉안의 딸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들 세손 이산이 있었습니다.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또한 딸 청영공주와 청성공주도 있었습니다. 어린 궁녀 덕임은 해경궁의 처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궁은 친정에서 데려온 이 어린 궁녀를 친히 거두어 딸처럼 아꼈습니다. 덕임은 청영공주, 청성공주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녀들은 함께 자랐습니다. 덕임은 총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성품이 단정했습니다. 특히 글씨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붓글씨가 범상함을 넘었다고 훗날 정조가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세손 이산도 궁궐에 있었습니다. 1762년이면 이산은 12세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영조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영조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1762년 영조 38년 윤5월 13일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습니다. 영조의 명이었습니다. 8일 후인 5월 21일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손 이산은 12세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죽였지만 손자 이산을 사랑했습니다. 세손은 여전히 세손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어린 궁녀 덕임도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769년 영조 45년 덕임이 17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 성윤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소 앓던 담벽증으로 고생하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4세에 잃었고 이제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덕임은 17세의 나이에 완전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정이라 부를 곳이 없었습니다. 이복 오빠들이 있었지만 계실소생인 그녀가 기댈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궁궐만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해경궁만이 그녀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첫째 오빠 성담은 무과에 합격했지만 1783년 정조 7년에 무관직을 받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넷째 오빠 성숙은 일찍 사망했는지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훗날 정조가 쓴 어제의빈묘지명에서 의빈에게는 오빠가 2명 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일찍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오빠 성엽은 동국 내래 등을 거쳐 절충장군 정삼품이 되었습니다. 셋째 오빠 성환은 후에 어영청 군교직을 거쳐 호조서리가 되었고 1789년 정조 13년에 부사용 종부품이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 성읍은 1784년 정조 8년에 무과에 합격하여 교련관을 거쳐 만호 종사품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1769년 당시 덕임은 의지할 곳 없는 궁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해경궁의 처소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글씨를 쓰고 공주들을 돌보고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손 이산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궁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단정한 그녀를, 욕심 없이 자신의 일에 충실한 그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궁녀가 훗날 왕의 유일한 사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1766년 영조 42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손 이산은 16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손빈 효의 왕후 김씨와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이산과 같은 1753년생으로 동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762년에 가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세손과 세손빈 사이에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왕실에서는 후사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이산의 눈에 한 궁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덕임이었습니다. 덕임은 14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당시로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이산은 그녀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습니다. 승은, 왕이나 세손이 후궁이나 궁녀에게 잠자리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궁녀에게 승은을 받는다는 것은 신분 상승의 기회였습니다. 후궁이 되고 아이를 낳으면 더 높은 품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거절했습니다. 세손 저하, 신첩은 감히 금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산은 놀랐습니다. 궁녀가 세손의 승은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요? 혹 내가 마음에 들지 않소? 덕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세손 저하, 세손빈 마마께서 아직 귀한 자식을 낳고 기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천한 궁녀가 감히 승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첩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맹세하며 거절했습니다. 이산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세손빈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 상승보다 주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산은 물러섰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소. 그날 이후 이산은 더 이상 덕임에게 승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덕임은 더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여인, 타인을 배려하는 여인, 진심이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을 이산은 처음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773년 영조 49년 덕임은 21세가 되었습니다. 이산은 23세였습니다. 그 해의 덕임은 청선공주, 청연공주, 그리고 궁녀 영희, 경희, 복연과 함께 고전소설 곽장양 문록 전 10권 10책을 국문으로 필사하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덕임의 필체는 아름다웠습니다. 훗날 정조는 어제의 빈묘지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빈의 붓글씨가 범상함을 넘었다. 이산은 덕임의 필사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그녀의 정성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산과 덕임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덕임은 조용히 궁녀로 생활했고 이산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무렵 조선은 격변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치열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쳤지만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세손 이산은 할아버지 영조의 뜻을 이어받아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1776년 영조 52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83세였습니다. 세손 이산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정조의 즉위였습니다. 정조는 25세였습니다. 왕이 된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추존하고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겨 현룡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조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후사 문제였습니다. 왕비 효의 왕후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25세, 효의 왕후도 같은 나이였습니다. 혼인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왕실에서는 후궁을 드리라는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 왕후가 특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정순 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조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1778년 정조 2년 대왕 대비 정순왕후의 주도로 후궁 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빈 홍씨가 선발되어 입궁했습니다. 정조는 원치 않았지만 왕실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빈 홍씨는 입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1779년 정조 3년에 후사 없이 사망했습니다. 왕실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1780년 정조 4년 두 번째 후궁 간택이 논의되었습니다. 정조는 다시 거부했지만 결국 화빈 윤씨가 간택되었습니다. 화빈 윤씨는 입궁했지만 역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조는 다시 한번 덕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해경궁의 처소에서 궁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8세가 된 덕임은 여전히 단정하고 총명했습니다. 정조는 결심했습니다. 14년 전에 그녀가 거절했던 그 승언을 다시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덕임을 불러들이도록 하라. 1780년 정조 4년 어느 날 정조는 다시 덕임에게 승언을 내렸습니다. 정조는 30세, 덕임은 28세였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전하, 신첩은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감히 금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조는 놀랐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전께서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하셨는데 어찌 신첩이 감히... 정조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왕실의 후사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여전히 효의 왕후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덕임의 하인들을 불러 꾸짖고 벌을 내렸습니다. 주인의 명을 거역하도록 내버려둔 죄로 벌을 받아라. 덕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하인들이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신첩이 잘못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결국 덕임은 15년 만에 승언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덕임은 상의 정호품에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승언을 입은 궁녀였을 뿐이었습니다. 정조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특별하구나. 두 번이나 나의 승언을 거절하다니. 권력을 탐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이 마음씨. 이런 여인을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정조와 덕임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시작인 동시에 비극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1780년 정조 4년 후반 덕임은 상의 정호품으로 정조의 승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궁궐에는 여러 소문이 돌았습니다. 화빈 윤씨와 관련된 소문이었습니다. 화빈의 고모부 조시위가 1780년 정조 4년 이후로 임금의 외척을 자칭하며 조정 일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결국 조시위는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또한 의빈성 씨가 방중수를 써서 무뇨세자를 낳았다거나 화빈 윤씨가 목이 쉬도록 울면서 의빈을 원망하고 효의 왕후를 시기한 죄로 가두고 궁호를 강등할지 의논했다는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궁궐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조용하게 생활했습니다. 정조는 그런 그녀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1782년 정조 6년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덕임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정조는 30세, 덕임도 30세였습니다. 정조에게는 생애 첫 자녀였습니다. 왕이 된 지 6년 만의 일이었고 혼인한 지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궁궐은 들떠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 왕후도, 왕 대비 해경궁 홍씨도, 중전 효의 왕후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특히 해경궁은 자신이 키운 덕임이 왕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산청이 설치되었습니다. 덕임의 출산을 돕기 위한 임시기관이었습니다. 약방 도제조 홍낙성이 호산청 설치를 청했습니다. 온 궁궐이 덕임의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1782년 정조 6년 9월 7일 새벽이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원자이십니다. 궁궐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덕임이 왕자를 낳은 것입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정조는 승지와 각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궁인 성씨가 태중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과인이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장문이인 부지칭 시가행야. 비로소 아버지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30세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정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이 대신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즉시 덕임의 품계가 올라갔습니다. 정오품 상의에서 정삼품 소용으로 책봉된 것입니다. 소용 성씨가 된 것입니다. 1782년 11월 27일 정조는 원자의 호칭을 정했습니다. 왕의 적자가 아닌 서자이지만 장자이기 때문에 원자라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효의 왕후에게서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1782년 12월 소용성 씨는 다시 승진했습니다. 정일품 의빈으로 진봉된 것입니다. 출산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조선 최고의 후궁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비노는 의빈이었습니다. 정조가 직접 의자를 선택했습니다. 의는 마땅하다, 합당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녀가 빈의 자리에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783년 정조 7년 2월 공식적으로 의빈 책봉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용성 씨를 의빈으로 진봉하였다. 의빈성 씨,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궁녀 덕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후궁 의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타인을 배려했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자신이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과 유모를 보내 의빈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의빈은 해경궁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은혜, 그리고 지금도 돌봐주는 은혜를 말입니다. 원자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정조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의빈도 아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1784년 정조 8년 의빈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5월에 옹주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정조와 의빈에게는 둘째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옹주는 경기, 즉 놀라서 생긴 병으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의빈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아들이 있었습니다. 1784년 정조 8년 7월 2일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자가 왕세자로 책봉된 것입니다. 원자의 나이는 3세, 만으로는 2세였습니다. 사도세자가 2세의 세자로 책봉된 이래 매우 이른 세자 책봉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조가 효의 왕후에게서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하지 않으며 이 아들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7월 6일 세자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이름은 양이었습니다. 문효세자 이양이 된 것입니다. 8월 2일 정조는 창덕궁 인정전에 나아가 책봉사를 떠나보냈습니다. 왕세자는 중의당에서 책문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의빈은 세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법도상 세자의 어머니는 중전이었습니다. 의빈은 생모였지만 공식적인 어머니는 효의 왕후였습니다. 의빈은 아들에게 반말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라는 호칭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고 세자로 책봉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조도 그런 의빈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1784년부터 1786년까지 정조와 의빈의 사랑은 깊어갔습니다. 문효세자는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2세에 그를 깨우쳤다고 전해집니다. 정조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의빈의 가족들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 성윤우는 1786년 정조 10년 이전의 가선대부 종이품으로 추증되었습니다. 외조부 임종주도 통덕낭 정오품으로 추증되었습니다. 조부 성근립은 판결사 정삼품, 증조부 성수사는 좌윤 종이품으로 증직되었습니다. 그리고 1787년 정조 11년에는 성근립이 2조 참판 종이품으로, 성수산이 2조 판서 정이품으로 재추증되었습니다. 의빈의 가문이 높아진 것입니다. 둘째 오빠 성엽은 절충장군 정삼품이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 성읍은 1784년 정조 8년에 묵과에 합격하여 교련관을 거쳐 만호 종사품까지 올랐습니다. 조선은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왕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건강한 세자가 있었으며 나라는 태평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786년 정조 10년 5월 3일이었습니다. 무뇨세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열이 나고 몸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홍역이었습니다. 당시 홍역은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많은 아이들이 홍역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즉시 의학청이 설치되었습니다. 최고의 어의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정조는 아들의 처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빈도 밤낮으로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5월 3일부터 6일까지 세자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에 발진이 퍼졌습니다. 정조는 하늘에 빌었습니다. 의빈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을 살려주소서. 5월 6일 기적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세자의 증상이 호전된 것입니다. 열이 내리고 발진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기뻐하며 의학청 철수를 명했습니다. 정조는 고유제를 지내게 했습니다.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과거를 실시하라 명했습니다. 조세를 탕감하라 지시했습니다. 의학청의 관원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세자가 회복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5월 10일 세자의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발진이 더 심해졌습니다. 세자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정조는 다시 의학청을 소집했습니다. 어의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의빈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1786년 정조 10년 5월 11일 미시였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창경궁 자경전 동쪽 행각에서 무뇨세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5세, 만으로는 4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세자, 눈을 떠보거라. 어미가 여기 있다. 의빈은 절규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어찌 하늘이 이리 무심할 수가.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세자가 창경궁 자경전 동쪽 행각에서 홍서하였다.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유일한 아들이 세자가 죽은 것입니다. 대왕 대비 정순 왕후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뇨세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후궁 소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실의 후사가 끊긴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왕대비 해경궁 홍씨는 슬퍼했습니다. 그녀가 키운 덕임의 아들이 그녀의 손자나 다름없던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중전 효의 왕후도 슬퍼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법도상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의 세자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사람은 의빈이었습니다. 그녀는 생모였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 30세에 처음 낳은 아들이 4년을 키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의빈은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양아, 우리 양아. 정조는 걱정했습니다. 의빈은 이미 임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빈, 정신을 차리시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시오. 하지만 의빈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다하여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빈을 본궁으로 피접 보낸 것입니다. 강제로 아들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빈을 본궁으로 모시도록 하라. 태아를 위해 조리하게 하라. 의빈은 끌려가듯 본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무뇨세자의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자의 장례는 왕실의 중대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7월 19일 무뇨세자가 효창묘에 장사되었습니다. 위치는 당시 고양군 율목동, 지금의 용산구 효창동이었습니다. 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뇨세자를 효창묘에 장사 지냈다. 이날 새벽에 발인을 하였는데 왕이 홍화문 밖에 나와서 곡하고 전별하였다. 왕이 직접 홍화문 밖까지 나와 곡하며 전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조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효창묘가 조성된 곳은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자주 아들의 무덤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의비는 본궁에서 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녀는 칠정, 즉 마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이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34세의 나이,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첫 출산이 30세였으니 네 번째 임신이자 세 번째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궁에서 피접을 떠났다가 조금 나아지는 듯하여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임신 9개월이 가까워지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현이라는 증상이었습니다. 태기가 고르지 못하고 위로 치밀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임신 중독증으로 추정됩니다. 해산할 달이 가까워지자 기력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사지가 뻣뻣해졌습니다. 명치 부위에 통증이 왔습니다. 정조는 다시 호산청 설치를 지시하려 했습니다. 약방 도제조 홍낙성이 호산청 설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출산할 딸을 기다려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9월 14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궁궐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문효세자가 죽고 4개월, 의빈도 따라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함께. 정조는 불안했습니다. 그는 의빈의 처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녀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살아나오. 그대가 살아야 하오. 하지만 의빈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1786년 정조 10년 9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의빈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사지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조는 조회를 파하고 의빈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왕이 직접 후궁의 병상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의빈, 정신을 차리시오. 의빈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정조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전하, 말하지 마시오. 기운을 아끼시오. 하지만 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전하, 신첩은 문효를 만나러 갑니다. 정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이 신하들 앞도 아닌 후궁의 병상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오. 그대는 살아야 하오. 우리에게는 아직 뱃속에 아이가 있지 않소?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의빈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전하, 신첩은 복이 없는 여인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정조는 의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빈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첩은 전하를 처음 뵈었을 때부터 전하께서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첩은 궁녀였습니다. 감히 전하를 우러러 볼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의빈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4세 때 첫 승은을 거절했던 날을, 28세 때 두 번째 승은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세월을, 신첩이 두 번이나 전하의 승은을 거절했던 것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소. 그대는 중전을 배려했소. 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신첩은 두려웠습니다. 전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조는 놀랐습니다. 왜 두려웠소? 의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첩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4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17세에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알고 있소. 신첩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전하를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승은을 거절했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첩은 결국 전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녀를 낳았습니다. 의비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무녀, 우리 양아, 신첩이 가장 사랑했던 아이. 빈, 그만 말하시오. 기운이 빠지오. 하지만 의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첩은 무녀를 잃었을 때 예를 다하여 울었습니다. 쉬지도 못했고 눈물도 그치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의빈이 미친 듯이 울던 날을, 아들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던 날을, 전하께서 신첩을 본궁으로 보내신 것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신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소. 그대와 뱃속의 아이를 모두 지키고 싶었소. 의비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신첩의 목숨은 어찌 이리 가늘었단 말입니까? 정조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늘은 이리 무심한가? 왜 이 여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가? 의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전하, 신첩이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시오. 신첩을 무녀의 곁에 묻어주소서. 아들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소. 반드시 그리하겠소. 의비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하, 예, 말하시오. 앞으로는 중전마마를 자주 찾으소서. 대를 이을 아들을 꼭 얻으소서. 정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에게는 그대가 있소. 뱃속의 아이가 있소. 하지만 의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살아나지 못할 것을, 자신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전하, 신첩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신첩은 행복했습니다. 빈, 신첩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하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정조는 의빈을 껴안았습니다. 왕이 후궁을 껴안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알고 있소. 그대의 마음을 알고 있소. 그래서 나는 그대를 사랑했소. 의빈은 정조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전하,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1786년 정조 10년 9월 14일 밤, 의빈성 씨가 뱃속의 아이와 함께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어찌 하늘이 이리 무심할 수가. 그는 의빈의 시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의빈, 나의 의빈. 정조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는 명했습니다. 의빈의 상례는 갑신년의 예에 따라 후정 1등의 예로 거행하라. 갑신년은 1764년 영조 40년을 뜻했습니다. 그 해에 영빈 이씨가 사망했을 때의 예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후궁 1등의 최고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무뇨세자의 장례, 청나라 사신의 행차 등으로 많은 돈이 들어간 터라 실제로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빈성 씨가 졸하였다. 하교하기를 의빈의 상례는 갑신년의 예에 따라 후정의 1등의 예로 거행하라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처음에 의빈이 임신하였을 때 약방 도제조 홍낙성이 호산청을 설치하자고 청하자 출산할 딸을 기다려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병에 걸려 졸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가 그지없이 애석해하고 슬퍼하였으며
조정과 민간에서는 너나 없이 나라의 근본을 걱정하였다. 왕이 그지없이 애석해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과 민간에서 모두 나라의 근본, 즉 후사를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4개월 만에 정조는 아들과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의빈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훗날 이 글은 어제의 빈 묘지명이라 불리게 됩니다. 조선 역사상 왕이 후궁을 위해 직접 묘지명을 쓴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눈물을 흘리며 글을 썼습니다. 의빈의 생애를, 그녀의 성품을,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적었습니다. 달빛이 서재를 비췄습니다. 정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글을 썼습니다. 1786년 정조 10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의빈성 씨가 장사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장지는 고양군 율목동 임좌의 언덕이었습니다. 지금의 용산구 효창동입니다. 문효세자의 묘인 효창묘 왼쪽 산등성이 100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빈성 씨의 장사를 치렀는데 효창묘의 왼쪽 산등성이었다. 의빈의 소원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아들 곁에 묻히기를 원했고 정조는 그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후궁은 자신이 낳은 자식보다 서열이 낮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반말할 수 없었고 어머니라는 호칭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궁의 무덤이 세자의 무덤 근처에 있다는 것은 법도를 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의빈을 사랑했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의빈묘의 묘표와 묘지명은 정조가 직접 지었습니다. 전면대자는 금성이 박명원이 썼고 음기는 서용보가 썼습니다. 비석은 1786년 11월에 세워졌습니다. 정조는 어제 의빈묘지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의빈성 씨는 문효세자의 어머니이다. 문효가 병오년 5월에 죽고 6달이 흘러갑신 9월 14일에 빈 또한 세상을 떠났다. 죽은 지 석 달이 지나서 경인 11월 20일에 고양군 율목동 임좌의 언덕에 장사 지냈고 문효의 묘와 100보 떨어져 있는데 빈의 소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죽은 자도 본디 알미 있다고 하니 위로가 될 것이고 서로의 무덤이 매우 가까이 있으니 위로가 될 것이니라. 정조는 믿었습니다. 죽은 의빈이 아들 곁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정조는 의빈을 위해 제문도 직접 지었습니다. 어제의빈치 제제문, 어제의빈 3년 내각제 충문, 어제의빈 3년 후각제 충문. 발인부터 3년 탈상 후 담제까지 제사 때마다 정조가 직접 제충문을 지은 것입니다. 어제의빈치 제제문에서 정조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 후궁에 있어서 도리를 알던 그 어질문 영예롭고 귀한 자리에서도 말과 행동을 삼갔으니 마땅히 복록을 받아야 마땅하건만 문효를 잃고 눈물이 채 마르기 전에 다시금 뱃속의 아이와 함께 저승길에 이르렀으니 빈의 운명 또한 심히 슬프도다. 그리고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이제 빈을 보내 문효의 곁에 장사 지내니 이는 진실로 빈의 소원이다. 현수와 매우 가까워 영혼이 서로 통할 것이니 영원토록 슬프게 이별하는 하늘 길이 위로할 것이나 또한 슬프게도 나는 슬픔을 잊을 수 없도다. 정조의 슬픔이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787년 정조 11년부터 1790년 정조 14년 5월까지 정조는 의빈의 묘소와 사당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왕이 후궁의 무덤을 그토록 자주 찾은 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자주 거동한다 하여 그 길은 거동고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고개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의빈의 사당은 의빈궁이라 불렸습니다. 1795년 정조 19년 내수사각 방상하책에 의빈궁이 기록되었습니다. 의빈궁은 명절과 국경일에 육상궁, 선의궁과 같은 예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1873년 고종 10년 의빈궁은 다른 6사당과 함께 칠궁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칠궁은 국왕을 낳았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들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하지만 1790년 정조 14년 7월 또 다른 후궁 수빈 박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의 순조였습니다.
정조는 순조가 태어난 이후로는 더 이상 효창원과 의빈묘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순조의 후계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효세자와 의빈의 존재를 강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800년 정조 24년 6월 28일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49세였습니다. 그는 의빈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870년 고종 7년 효창묘는 효창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원은 왕이 되지 못한 왕의 사친이나 세자의 묘소에 붙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1920년대부터 일제는 묘역을 골프장과 유원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일제는 전쟁 희생자를 위한 충원탑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의빈묘와 효창원을 강제 이장했습니다. 의빈묘는 서삼릉 경내 후궁묘역으로 문효세자의 효창원은 서삼릉의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습니다. 함께 묻히기를 원했던 어머니와 아들이 EKM 떨어져 묻히게 된 것입니다. 정조의 소원도 의빈의 소원도 일제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1908년 융의 2년 제사제도가 개정되면서 의빈궁은 7궁에서 폐궁되었습니다. 의빈의 신주는 무덤 앞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의빈궁이라는 명칭은 유지되었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현재 서삼릉에는 의빈성씨의 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조가 직접 쓴 어제비가 남아 있습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비문에는 정조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도 본디 알미 있다고 하니 위로가 될 것이고 권력도 지위도 왕의 사랑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시간을 넘어 전해집니다. 정조가 의빈을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권력을 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번이나 승은을 거절했던 여인, 오직 타인을 배려했던 여인, 그녀의 진심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의빈은 34세의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았고 세자의 어머니가 되었으며 조선 최고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진심으로 살았습니다. 만약 의빈이 처음부터 승은을 받아들였다면, 만약 문효세자가 살아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의빈성씨는 조선 역사에 짧지만 강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필사한 곽장양문록은 지금도 남아있어 그녀가 남긴 유일한 흔적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정조와 의빈성씨, 왕이 평생 사랑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